아침엔 아메리카노 2월 11일입니다. 하루 늦은 10일 저녁 마이크 앞에 앉은 저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어제 유해영 교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조목조목 깊이 있게 또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모처럼 긴 분량의 에피소드를 올렸는데요. 주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라도 꼭 들어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격적으로 꺼내들고 있는 관세에 관해 많은 부분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브스택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는 설명 중에 언급한 논문이나 기사, 또 백악관의 행정명령 관련 보도자료의 원문 링크들도 올려놓았으니 구독해주시면 아메리카노를 더 쉽게 구체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 뉴스를 간추려 정리해 짚어보는 아침엔 아메리카노의 원래 포맷으로 꾸며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 어제 가장 미국다운 스포츠 행사죠. 59회 슈퍼볼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하프타임 쇼 이야기, 그리고 연방정부를 마비시키고 해체하는 임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타깃이 된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처장,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2018년 3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던 말입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민자 추방이나 대대적인 감세, DEI 척결 등 여러 공약 가운데서도 단연 관세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슈퍼볼을 관람하러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7년 전만 해도 이웃한 핵심 동맹국이자 주요 수입국이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외도 없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everybody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난주 아침엔 아메리카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국경지역 치안 강화와 불법 이민자 유입, 펜타닐 밀수 등을 막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번 조치가 새로운 관세 협상에서 캐나다나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진짜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를 매겨야 하는 품목으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많은 원자재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 에너지를 비롯해 특수강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 분야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자재 수입의 원산지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요 대부분을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강 수입국 4위인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 관세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해서 그게 오늘부터 발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로 나라별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상호 관세, 맞춤형 관세를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세라는 무기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무역 협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다시 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7년 전 철강 관세를 부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했던 무역 확장법, 이 트레이드 익스펜션 액트죠. 이 무역 확장법에 23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즉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관해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또 철강, 알루미늄 수출 업체들이 앞서 예외를 남용해 미국 생산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 대상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도 대거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18년 관세는 주로 제강과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자재 등 사실상 철강을 이용한 모든 분야에 쓰이는 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이나 슬래브 같은 품목도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예외로 분류돼 관세를 피하지 못하도록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수입 원산지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철강 32억 달러어치, 알루미늄 6억 4,370만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순위를 보면 미국 기준에서 한국은 철강 6위, 알루미늄 4위 수입국입니다. 2018년 당시 한국은 한미 FTA를 근거로 철강 협상에 임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를 신설해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가 수출 쿼터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인지 관세를 면제받는 물량을 만약 줄인다면 얼마나 줄이게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가운데 무역당국이 서둘러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맞춤형 관세죠. Reciprocal Tariff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호주도 오늘 알바네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주를 관세 유예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상외교 채널은 현재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당국자들이 빠르게 움직여 협상 테이블을 어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2월 9일에는 59회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에 산 지 10년이 넘도록 미국 물이 참 안 드는구나 싶을 만큼 여전히 미식 축구를 잘 모르는 푸달못이긴 한데요. 그래서 경기 자체에 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쩌면 저 같은 미식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졌을 하프타임 쇼에 관해서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 합니다. 어제 하프타임 쇼를 수놓은 가수는 래퍼 켄드릭 라마였습니다. 슈퍼볼 역사상 힙합 뮤지션이 단독으로 하프타임 쇼에 나선 건 라마가 처음이었는데요. 제가 물론 사실 힙합에도 문외한이긴 한데 켄드릭 라마와 또 다른 뮤지션이죠. 드레이크 사이에 오간 이 설전과 막말, 이제 디스, 여기에 초대형 명예훼손 소송은 힙합 뮤지션들끼리 을에 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던 데다 소위 연예면뿐 아니라 이제 사회면이나 경제면에도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타임스 데일리 팟캐스트에서 오늘은 정치 얘기 하루 쉬고 또 다른 큰 싸움 소식을 전하겠다며 이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 사이에 벌어진 싸움의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준 에피소드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더 찾아보고 좀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켄드릭 라마는 앞서 올해 그래미상을 휩쓸었죠. 올해의 곡으로 라마가 드레이크를 대놓고 잘근잘근 씹은 Not Like Us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같이 작업도 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다 점점 각자 이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거리가 멀어졌고 끝내 상대방을 조롱, 무시, 비난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히트곡이나 수입이 훨씬 더 많던 드레이크가 특히 밈이나 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장기를 이용해서 켄드릭 라마를 집요하게 도발했고 여기에 라마가 응하지 않을 거라는 음악평론가나 팬들의 예상을 깨고 라마가 드레이크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싸움이 아주 점입가경으로 흘렀습니다. 이어 지난해 라마가 발표해서 큰 히트를 친 곡이 바로 Not Like Us인데 너는 다 가짜다, 껍데기뿐인 위선자다 처럼 래퍼들끼리 서로 디스할 때 흔히 쓰는 말도 있고 너는 소아성애자, 페도파일
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게다가 다분히 선을 넘은 비난까지 포함됐지만 어쨌든 이 곡은 누구나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리듬이나 멜로디에 중독성 있는 후크까지 결합돼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켄드릭 라마는 앞서 중요한 무대에 설 때마다 경찰 폭력이나 흑인들의 대량 투옥 문제 등 사법 정의 문제를 직접 다룬 곡을 부르며 정치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이번 슈퍼볼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았던 Alright, The Blacker the Berry 같은 노래를 빼고 최신 앨범 GNX에 수록된 곡들을 위주로 드레이크를 계속 디스하며 내가 최고다 라는 바이브를 내내 유지했습니다. 특히 드레이크와 열애설이 났었던, 하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 드레이크가 훨씬 더 많이 쫓아다녔던 거로 보이는 테니스 챔피언 세리나 윌리엄스가 예고 없이 무대에 등장해 평온한 표정으로 춤추는 모습을 4, 5초 가까이 보여준 그 장면은 드레이크한테 KO 펀치를 날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다분히 뺐음에도 극우 성향 인사들은 켄드릭 라마의 무대를 비판했습니다. 극우 방송인 잭 포소비액은 DEI 합타임 쇼였다고 짧게 비난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혐의 등이 구설수에 오른 끝에 스스로 고사하고 의원직도 내려놓은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은 급진적이고 흑인한 프로-블랙 프로파간다로 가득한 쇼였다고 폄하했습니다. 물론 진보 성향 매체 더 네이션의 데이브 지리는 칼럼을 통해 라마가 공연 중에 빨강, 하양, 파랑 옷을 입은 댄서들로 살아있는 성조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 역사에서 흑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 DEI를 척결하는데 혈안이 된 트럼프에게 저항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프타임 쇼가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경기장을 떠났다며 이를 두고 켄드릭 라마와 전반에 크게 앞서고 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트럼프를 집으로 보내버렸다는 평가를 덧붙였는데요. 앞서 트럼프는 전날 녹화해 경기 당일 폭스에서 방송된 인터뷰에서 두 팀 다 응원하긴 하지만 캔자스시티 칩스의 쿼터백이자 슈퍼스타인 패트릭 마홈스의 아내 브리타니 마홈스가 자신을 지지한 적이 있고 마가 성향으로 알려진 만큼 캔자스시티를 조금 더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카말라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도 슈퍼볼에 왔는데요. 남자친구인 트래비스 켈시가 칩스의 타이트 엔드죠. 하지만 경기에서 칩스가 완패하면서 스위프트가 환호하는 모습도 화면에 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지, 그리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동결했던 메모를 쓴 백악관 예산관리처 OMB의 러셀 보트 처장의 칼끝이 이번에는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를 향했습니다. 칼끝이 향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잽싸게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문을 사실상 닫아버렸는데요. 먼저 일지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이죠. 정부 효율부 도지 소속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CFPB 사무실에 나타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CFPB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결국 도지 직원들은 읽기 전용 접근 권한을 받았고, 이어 이튿날인 7일 공석이던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국장을 임시로 겸하게 된 예산관리처장 러셀 보트가 도지 직원들에게 CFPB 전체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데이터 중에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조사하거나 징계 처분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트는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저자 중 한 명으로 행정부를 트럼프 충성파와 마가 성향 인사들로 싹 물갈이하는 미션을 착착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죠. CFPB는 프로젝트 2025에서도 해체가 답이라고 지목했던 기관 중 하나입니다. CFPB가 어떤 기관인지 잠시 살펴보면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과 채권기관, 또 신용카드 회사 등을 조사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금융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2007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관을 신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상원 의원이 됐고 한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맞습니다. 자, 어쨌든 보트는 임시국장이 되자마자 곧바로 소비자금융보호국 전 직원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조사 및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모든 집행자금을 동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어 곧바로 X에 CFPB RIP라고 올렸습니다. RIP는 이제 Rest in Peace의 약자로 근조 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이지만 머스크의 톤으로 옮겨보면 잘 가라 CFB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CFPB는 홈페이지 일부가 삭제됐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비활성화됐으며 직원들도 보트의 명령으로 사무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머스크와 도지가 또 한 번 극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셈인데요. 이를 두고 머스크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X를 P2P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인데 CFPB가 은행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나 핀테크 기업까지 감독하는 기관이라서 X가 결제 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CFPB의 규제 당국의 손발을 잘라버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기 전에 경찰을 해고하거나 경보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머스크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지는 CFPB의 데이터를 장악했고 머스크가 이를 자신의 새로운 결제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누구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CFPB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속한 재무부 공무원 노조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해체하려는 건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수준으로 미국 정부를 휘젓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어디까지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CFPB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강렬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일종의 무용담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2016년 여름의 일입니다. 당시 이제 학회차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던 유혜영 교수님을 따라서 저도 이탈리아를 같이 갔다가 저희 둘이 한 식당에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각자 파스타를 한 그릇씩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한 45유로 정도 미국 달러로 하면 당시 환율로 한 50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특히 이제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카드 단말기 있죠.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서버가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때는 아직 그런 단말기를 쓰는 식당이 많지 않기도 했고 아무튼 신용카드를 미국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줬더니 갖고 가는 거예요. 저쪽 이제 그 카운터 있는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결제를 하고 다시 갖다 주겠거니 했는데 평소보다 그 신용카드를 한참 안 가져오더라고요. 손님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아무튼 몰랐는데 그래도 영수증 보여준 영수증에는 그 저희가 먹은 대로 45유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죠. 그런데 나중에 신용카드에 찍힌 그걸 보니까 50달러가 아니라 500달러가 찍힌 거예요. 그 10배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식당에 문의를 해봤더니 식당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은행이 열리면은 확인해보고 아마 그 정정이 될 거다. 아마 뭐가 임시로 잘못 찍힌 게 아닐까? 이렇게 둘러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달러를 실제로 결제해놓고 저희가 이제 딱 봐도 관광객 같고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버리면은 어떻게 못하겠지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신용카드에 그 결제가 일시적으로 펜딩 차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다가 실제로 찍히는 것도 500달러가 결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일을 저희도 처음 당해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신용카드사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실제로는 파스타 한 그릇씩 먹어서 한 50달러밖에 안 나왔는데 500달러나 여기서 그 차지를 했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시정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기 프로토콜대로 그렇구나 하고 원래 찍혔다는 그 50달러만큼만 그 결제를 하고 나머지 한 450달러 정도는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됐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한 2달 정도가 있다가 갑자기 신용카드사에서 다시 나머지 $450를 차지하더니 우리가 그 식당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너가 $500어치 먹은 거 맞다던데? 하면서 거기서 증빙 자료로 냈다는, 딱 봐도 그냥 제가 서명한 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포토샵으로 짜깁기한 $500어치 영수증에 제가 다 서명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신용카드사에다가 이 손님이 $500 실제로 쓴 거 맞는데? 라고 소명을 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둘이서 이 식당 메뉴판을 봐라. 제가 그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이제 읍소를 하기를, 여기 있는 거를 다 먹어도 $500가 안 되는 그냥 무슨 되게 팬시한 식당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 벤더 측에서, 이 식당 가게 측에서 이렇게 저기 한 만큼 너 말을 못 믿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와, 정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미 뭐 다시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 와 있고 정말 답답하고 진짜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유혜영 교수님이 맞다, 이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라고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라는 데가 있어. 이게 정부에서 이제 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 한번 민원을 넣어보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신용카드사가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딱 봐도 사기치고 있는 여기 말을 더 믿어준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민원을 썼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래서 얼마가 결제가 됐는데 신용카드사가 우리 말을 안 믿어준다. 아무튼 뭐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일종의 신문고를 울렸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신기한 게 2달 뭐 넘게 저희가 뭐 연락만 하면은 진짜 그 미국의 커스터머 서비스 저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정말 묵묵부답 함흥차사였던 그 신용카드사에서 저희가 그 민원을, 그 컴플레인트를 한 오후 몇 시쯤 이제 접수를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신용카드사에 무슨 소비자 그 담당 부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사람이 그 유혜영 교수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직접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소비자들의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 나머지 $450 더 추가로 차지했던 $450와 $450가 차지됐으면은 그만큼 저희가 실제로 쓰지도 않았는데 연체 이자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체 이자분까지 바로 그 신용카드 크레딧으로 바로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보호원이 이래서 정말 필요하구나. 그거를 정말 절절히 느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정치인 엘리자베스 워런을 볼 때마다 속으로 뭐 보너스 점수를 몇 점씩 주고는 합니다. 이게 뭐 워런의 정책에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게 많기도 해서 응원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소비자 금융 보호국, 우리의 몇백 달러 사기당했던 거, 이게 돈도 돈이지만 진짜 정말 이 열불이 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해결해준 그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랬던 CFPB가 갑자기 난데없이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니,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이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 굉장히 터무니없는 연체이자 각종 수수료, 아니면 히든 피라고 하죠. 아니면 그 서프라이즈 피, 히값 피 이런 식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어가는 수수료, 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소비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확실히 있는 약자라서, 그래서 이런 기관이 정부에 있어야 하는데, 있으면 좋은데, 이런 기관마저도 머스크가 앞세운 규제 철폐의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양극화를 극심한 수준까지 밀어붙이는, 그래서 신도금 시대라고 하죠. 뉴 길디드 에이지를 향해 가는 행정부가 될 거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신도금 시대를 향해 가는 또 한 차례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번 그 소비자 금융보호국 해체가 기록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아침엔 아메리카노 2월 11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